자, 일단 서울중앙지법 직위원 재판부가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군경 수뇌부 7명의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 사건 결심 공판을 아직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직 구형은 나오지 않은 상황이고요. 일단은 비상계엄의 성격을 재판부가 어떻게 규정하느냐에 따라서 윤 전 대통령의 운명이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은 내란 우두머리죄 혐의, 법정형은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 이 세 가지입니다. 일단 어떤 구형을 예상하시는지 두 분 의견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김 의원님 의견 먼저 좀 들어볼까요? 일단 1996년에 네. 전두환 노태우 내란 재판 이래로 다시는 내란 관련 재판이 있을 거라고는 상상을 못했던 터 아닙니까? 그런 점에서 헌정사상 최초로 그 국회를 침탈했다는 점, 그리고 여전히 반성이 없다는 점, 친위 쿠데타였다는 점, 그리고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는 점, 그 여러 가지가 총체적으로 저는 이 내란죄가 확실하다 이렇게 네. 규정을 할 것 같고요. 더군다나 현재 대통령의 경우에는 내란 외환죄를 제외하고는 재판 안 하게 되어 있잖아요. 네네. 그런데 외환죄는 적용이 안 됐어요. 그러면은 내란죄라는 것은 확실한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미 재판이 진행되고 있고 거기에 문제 제기가 없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저는 어젯밤 늦게까지 몇 시간에 걸쳐서 논의를 했다고 합니다만 네네. 조은수 특검이 고민을 많이 했겠죠. 그런데 오히려 고민을 많이 했던 것은 윤석열 피고인에 대한 어떤 구형량보다는 네. 그 나머지 7명 군경에 대한 어떤 형량을 두고 아하. 고민을 했던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예. 내란 수계에 대한 것은 이미 답이 나왔던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보기 때문에 네. 저는 조심스럽게 사형 구형은 당연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호 대변인께서는 조심스럽게 어떤 구형 예상하시는지요? 저는 12.3 예. 비상계엄이 입법부에 대해서는 비상계엄을 하더라도 입법부에 대해서는 통제할 수 없게 되어 있는 헌법을 위반했고 계엄법도 위반했고 위헌과 위법이라는 것은 명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에 대해서 저희 당대표가 또 국민들께 깊이 사과 다시 한번 드리기도 했고요. 다만 그것이 이제 형법상 내란에 해당하느냐, 내란이라는 것은 국헌문란의 목적과 폭동이라는 행위 두 가지를 다 충족시켜야 하는 것인데 예. 내란에 해당하느냐에 대해서는 재판부가 법리대로 잘 판단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논란이 여전히 있다고 저는 이제 봅니다. 네. 그리고 12.12의 경우에는 그 당시 전두환 군인이었습니다. 현직 군인이었는데 실제로 군사력을 동원했고 그래서 권력을 장악을 한 겁니다. 그런 행위가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경우에는 현직 대통령이고 국회의 표결을 방해하려고 한 것은 그런 행위는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만 국회 표결은 또 정상적으로 진행이 됐고 그래서 그것을 그 양자를 과연 동일선상에서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역시 이것도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구형은 당연히 특검은 유죄를 전제로 구형을 하겠지만 구형량을 제가 예상하기는 어렵고요. 어쨌건 재판부가 법리대로 그냥 일체 고려 없이 법은 법대로 그렇게 판단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구형, 이제 향후의 1심 재판부의 결심도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2시간 만에 해제가 됐다. 다친 사람이 없다. 경고성이었다라는 이유로 이 내란 혐의를 일단 부인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은 국회를 마비시키려는 의도가 없었다는 이 주장과 다른 내용의 증언도 재판 과정에서 나왔었죠. 잠깐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 당근. 일대장입니다. 자, 예, 여덟 국회 의사당 본관으로 가서 지금 얘들이 문거라 잠그고 예, 의결하려고 하고 있대. 예, 문짝 부셔라도 다 끄집어내. 예, 알겠습니다. 지금 여덟 한 2개 지역대는 들어왔고 1개 지역대는 시민들이 너무 많이 때려서 못 들어왔습니다. 문짝 부셔서 끄집어내. 예, 알겠습니다. 야, 가자 일로 와. 일단 들어보신 계엄 당일 주장도 그렇고요. 또 경찰 간부 간 통화 기록도 지금 나오고 있는데 경고성이었다. 윤 전 대통령의 주장은 두 분께서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신지 이번에는 호 대변인 의견 먼저 좀 들어볼까요? 그러니까 국회 표결을 막으려는 그 의도는 여러 사람들의 이제 증언으로 봤을 때 네.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저는 그것이 단지 이제 경고성이다 그렇게
하는 것은 재판부가 이제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일 것이라고 보고요. 네. 다만 이제 그 과정, 그 이후에 이제 그 결과라든가 전반적인 과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판결은 그렇게 내려지기를 바란다라는 입장입니다. 네, 김 의원님 의견도 들어보겠습니다. 글쎄요, 지금 특전사 저 여단장과 대대장의 그 대화, 무전 녹취를 듣다 보니까 그때 생각이 또 나서 가슴이 벌떡벌떡 하는 분들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결국에는 특전사령관, 곽종근 사령관의 그 국회에서와 또 헌재 그리고 내란 재판에서의 진술이 합당한 어떤 증거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2차, 3차 계엄도 하면 된다라고 했던 윤석열 피고인의 그 이야기도 귓가를 맴돌고요. 그래서 지금 이런 어떤 증거들이 결국에는 뭐 경고형 계엄이랄지, 뭐 야당 때문이랄지, 혹은 계몽령이랄지, 뭐 이런 건 아니라는 것을 여실히 드러내주는 그런 증거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다 부인했던 것들이 지금 하나둘씩 드러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군인들뿐만 아니라 경찰 녹취록도 있는 것이고 네. 그런 점에서 저는 뭐 전혀 부인할 수 없는 어떤 내란임에는 명백한 사실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 여당 지도부는 오늘 중형 선고를 촉구했습니다. 정청래 대표 발언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전두환과 노태우처럼 못지않는 죄를 지은 윤석열과 김용현 등에 대해서 전두환, 노태우와 같은 형량이 부여될 것이라 믿습니다. 과거의 잘못이 되풀이 되는 것을 이번에 내란 비상계엄 꿈조차 꿀 수 없을 정도의 중형이 구형되고 그리고 선고도 중형으로 결론나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오늘 재판이 이제 끝나면 1심 선고 남겨두게 됩니다. 비상계엄 선포가 형법상 내란죄에 해당하는가, 또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한 폭동이었는가, 아니면 야당의 폭정을 공론화하기 위한 경고성 계엄일 뿐이었는가. 향후 재판부 이 쟁점에 대해서 집중해서 판단하지 않을까 싶은데 김 의원님 의견은 어떠신가요? 그럼 이제 그 예. 점이 지금까지 윤석열 피고인 측에서 주장하고 있는 경고성 계몽령, 그러니까 이건 내란은 아니었다. 네. 그리고 뭐 성공한 뭐 계엄도 아니었고 잠시 지나간 것이었고 누구도 다치지 않았고 2시간짜리였고 이제 계속 반복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 그리고 뭐 통치 행위의 일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미 헌재에서 계엄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잖아요. 전시사변 그에 준하는 비상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 계엄은 불법 계엄이었던 것이고 국회나 선관위 같은 헌법기관에 대한 침탈이 있었기 때문에 이건 명백히 내란 행위다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는데요. 네. 특히 재판부에서 검찰의 어떤 특검의 공소장 변경을 수용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2023년 10월부터 이미 계엄 모의가 시작된 걸로 본다라는 것으로 변경이 됐기 때문에 네. 이게 단순히 즉흥적으로 계속 그 피고인 측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이를테면 뭐 예산 때문이다, 뭐 탄핵이 빈번해서다. 그에 훨씬 앞서서 지금 이렇게 모의가 이루어졌다는 거잖아요. 그런 점에서는 아마 재판부에서도 뭐 심사숙고하겠습니다마는 아직 특검의 구형도 안 나온 상황에서 2심 선고까지 가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만 네. 그에 준해서 가게 되지 않을까. 이를테면 전두환 씨 같은 경우에는 사형 구형을 했는데 1심에서는 사형 선고가 됐어요. 그런데 이제 최종심 가서 무기징역으로 간 것이고 또 노태우 씨 같은 경우에는 무기징역이었는데 최종심에서 17년이잖아요. 그러니까 감안해서 생각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1심 재판부 어떤 쟁점에 좀 집중해서 보는 게 옳겠다 좀 생각하시는지요? 그러니까 이게 아까 이제 정청래 대표의 말을 들으면서 네. 앞으로는 이런 그 위헌과 불법에 해당하는 비상계엄이 앞으로는 없도록 해야 되겠다라는 그 부분까지는 저는 동의합니다. 네. 그런데 이게 이제 위헌이고 위법이라는 전제하에서 계속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이것이 내란이냐 이것은 재판부가 따져봐야 될 일인데 벌써 1년 전부터 지금 정청래 민주당에서는 그냥 내란이라고 규정짓고 그 유죄 판결 안 하면 너희들도 다 내란범이야라는 식으로 재판부까지 압박을 하고 네. 특별재판부를 만든다라고 하고 판사를 개인적으로 막 털고 막 그랬습니다. 이런 일들은 우리 법치사회에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고요. 국회가 탄핵소추, 탄핵심판을 청구하는 과정에서도 민주당이 다 알지 않습니까? 내란이란 말을 다 빼버렸어요. 자신이 없다는 얘기거든요. 이번 내란 특검의 수사 결과 발표에서도 내란 행위라는 말이 나오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내란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그만큼 법적인 논란이 있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예. 지기현 판사가 오늘 프로는 징징대지 않는 것이다라고 하면서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 측 변호인들을 질타했다고 하는데 그것은 저는 본인한테도 하는 말이라고 저는 느껴졌어요. 그러니까 뭐 누가 압박하든 누가 뭐 협박을 하든 그냥 법리대로 하겠다. 그게 프로다. 저는 그런 뜻이라고 보고 그런 프로의 정신으로 판결해 주기를.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모든 국민들이 다 승복하기를 저는 바랍니다. 예, 특검 구형 후에 피고인 최후 진술도 진행될 예정입니다. 윤 전 대통령의 최후 진술 내용도 어떨지 주목이 된 상황에서 최근 재판에서 있었던 윤 전 대통령 발언도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최소한의 정무 감각이라도 갖추고 있는 사람들이었으면 오히려 대통령한테 무슨 뭐 외교 관계가 어쩌니 뭐 민생이 어쩌니 얘기할 게 아니라 아니 대통령님 이거 계엄 선포해 봐야 이거 하루 이틀이면 저 사람들이 달려 들어가고 이거 계엄 해제할 텐데 그러면 대통령님만 이게 그야말로 좀 우세 떠는 게 되고 좀 책비스러울 수 있고 오히려 야당한테 막 역공당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얘기를 사실은 좀 나도 기대하고 그럴 수 있는 상황인데 그런 얘기하는 사람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이런 조언의 얘기를 한 사람은 없었다. 이 발언은 어떤 의미에서 나왔다고 생각하시는지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이 군에 대해서 예. 부하들에 대해서 책임 전가했잖아요. 그리고 나는 군 조금만 보내라고 했는데 뭐 김용현 장관 탓하고 계속 해왔던 것의 연장선상에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예. 저희가 CCTV를 통해서 또 수많은 그 국무위원들의 어떤 진술을 통해서 정리된 내용은 국무회의가 제대로 된 국무회의가 아니었다. 그리고 이미 다 그 결심이 선 상황에서 누구도 제대로 말리지 않았고 그냥 곧바로 가서 했다라는 국무위원들의 증언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마치 지금 이 진술을 통해서 주장하는 바는 당시 국무위원들이 제대로 말려줬다면 내가 계엄 안 했을 텐데 지금 이런 얘기 아닙니까?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냐고요. 왜냐하면은 그때 당시에 이제 외교부 장관도 이게 외교가 몇십 년 후퇴합니다. 이런 얘기도 했다는 거 저희가 들었죠. 네. 그리고 민생 얘기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민생 외교 이런 얘기 말고 계엄을 야당이 역공해서 금방 해제될 겁니다. 그러니까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안 말렸기 때문에 그런 말을 누구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계엄을 한 거 아니냐라고 지금 국무위원들 탓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동시에 이 사람들이 정무 감각이 있는 사람들이냐라면서 비판을 하고 있는 건데 그 사람들 누가 뽑았습니까? 이렇게 일 잘하는 사람, 뭐 전 정권에서 이만한 훌륭한 사람이 있냐라고 얘기했던 사람이 바로 윤석열 피고인 아닙니까? 네. 그렇게 해놓고 국무위원들이 지금 누구도 들어 누워서 말리거나 바지가랑이 붙들고 말린 사람은 없었습니다만 그래도 한두 명은 얘기를 한 바도 있는데 네. 본인이 말렸기로선이 들었겠습니까? 누구도 듣지 않았을 것 같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죠.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이고 CCTV를 통해서 저희가 다 그 장면을 목격을 했잖아요. 그냥 벌떡 일어나서 가는 모습. 그런데 이제는 뭐 그 군 사령관들에 대한 책임 전가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국무위원 탓까지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 참 개탄스러운 장면이죠. 지금 좀 전에 윤 전 대통령 최근 재판 발언도 들어보셨고 상당 기간 재판 과정에서 여러 가지 논란도 나왔었습니다. 법원 안팎으로 논란으로는 이제 결국 내란 전담 재판부 논의까지 나오게 됐고요. 또 윤 전 대통령의 재판에 대한 어떤 태도 이런 부분에 대한 지적도 일부 있었고 지난 1년 동안 이 1심 재판 과정을 지켜보시면서 두 분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신지 먼저 호 대변인 좀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네. 윤 전 대통령께서 이제 저런 말씀을 하시는 것은 좀 이제 당황스러운 일인 것 같습니다. 예. 어쨌건 최소한의 정무 감각이라고 하시는데 가장 고도의 정무 감각을 가지고 국가를 위해서 판단해야 될 분이 대통령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쨌건 내가 모든 최종 책임은 나에게 있다라는 그런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네. 우리 국민들이 뽑았던 그 대통령으로서 보여주셔야 될 그런 모습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예.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 사회에서 이렇게 이 대통령에 대해서도 법을 어기면은 탄핵하고 또 법정에 세워서 뭐 사형이냐 무기징역이냐 할 정도로 이렇게 법치한 것은 법치를 세우자는 것입니다. 누구도 법 위에 서서는 안 된다는 얘기고 예. 법치를 흔들어서는 안 된다.
라는 것이 우리 국가의 자세이고 그것이 우리 국가가 보여주는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저는 이재명 대통령을 비롯한 민주당이 너무나 많이 법치를 흔들었고 재판부가 우리 편에 서지 않으면 너희도 내란범이다. 이런 식의 태도를 너무나 많이 보였고 그런 과정에서 우리 국가를 많이 흔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예. 저는 그것은 그것대로 전 역사가 평가하고 판단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이번 그 재판 과정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번 재판 과정에서도 일체 고려 없이 법은 법대로 그렇게 판단해서 집행해 주기를 바랍니다. 김 의원님께서는 지난 1심 재판 과정들을 어떤 마음으로 좀 지켜보고 계셨는지 궁금하네요. 그러니까 전두환 씨 내란 재판이 예. 1심까지가 6개월이 채 안 걸렸는데 이게 지금 402일만인가 지금 1심 결심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네네. 구형을. 그러니까 이게 해가 두 번이 바뀌었습니다. 12.3 불법 계엄으로부터. 그런데 이제 결심하게 되는 것인데요. 이게 이렇게 오래 걸릴 일이었나 첫째 그렇게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정말 그 경악과 공포와 놀라움, 불면의 밤들을 보내고 이제 민주주의를 회복해가는 과정에 있고 그다음에 일상을 회복한 국민들이 마지막까지도 이렇게 지난번에 체포방해 그 혐의 가지고 최우진수를 59분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그 들었던 이야기들 여전히 변하지 않았구나. 그리고 국민들이 저항하지 않았으면 정말 이 계엄이 지속될 수도 있었겠구나라는 그런 공포가 여전히 있잖아요. 그런데 당사자는 하나도 반성도 없고 여전히 부하들 탓, 남 탓, 야당 탓 하다가 이제는 이제 국무위원 탓까지 하고 있는 그런 모습까지 저희가 목도를 했잖아요. 그런 점에서 국민들이 더 부끄러워지는 그런 모습인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전 세계가 지금 이 장면을 지켜보고 있을 텐데 아직도 우리가 좀 더 올바른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는 갈 길이 멀었구나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예, 1심 구형 관련된 내용은 소식이 만약에 중간에 들어오면 다시 한번 전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얘기도 잠깐 해볼게요. 비상계엄 당시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알려진 국군 방첩사령부가 해체 수순을 밟게 됐습니다. 먼저 정부가 밝힌 해체 이유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지난 12월 3일 불법 계엄 상황에서 국군방첩사령부는 권한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이는 적절한 민주적 통제 체계가 부재한 가운데 단일 기관의 방첩 정보 수집, 안보 수사, 보안 감사, 신원 조사 등 광범위한 기능이 집중되면서 국군 방첩사령부가 권력 기관화되고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되면서 발생한 일입니다. 이 방첩사령부라는 조직 자체가 가장 크게는 간첩이나 간첩선에 대한 어떤 인지 수사를 또 담당하고 또 보안 관련된 업무도 담당하는데 지금 화면 나오는 것처럼 개편 권고하는 권한을 이제 분산시키겠다라는 목적이 있는 상황입니다. 김 의원님께서 잠깐 이 방첩사 개편 권고안에 대한 의미를 좀 설명해 주실 수 있다면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일단 이 방첩사가 우리가 기억하는 것은 전두환 보안사령관 네. 기억하잖아요. 영화를 통해서도 똑똑하게 봤고 그런데 그 보안사가 기무사가 되고 기무사가 방첩사가 되는 그 과정에서 이름만 바뀌었지 사실 그 역할이나 또 해왔던 어떤 그 권력을 향한 네. 그 못된 그 습성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역할은 변함이 없었던 것 같아요. 기무사 같은 경우에 우리가 계엄 문건 만들었던 것도 기억을 하고 있고 또 세월호 유가족에 대한 사찰이랄지 이런 어떤 그 부작용들에 대해서 기억을 하고 있는데 마침내 이 방첩사가 너무나 이 권한이 집중이 되다 보니까 계엄의 사전 모의 또 계엄의 실행을 직접적으로 가담하고 이런 모습까지 보이지 않았습니까? 그런 점에서 네. 지금 이제 자문위에서 권고하는 거죠. 국방부 장관에게. 그래서 해체해야 된다. 그리고 가지고 있던 권한은 일부는 폐기하고 일부는 국방부로 보내고 분산시켜야 한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정보단 또 감사단 신설되는 기관에 또 나눠서 네. 이첩하는 것. 지금 그런 것을 공고안을 냈는데요. 이것은 비단 요번에 이제 그 자문위원회에서뿐만이 아니고 네네. 인수위격이었던 국정기획위원회에서도 방첩사는 해체하는 게 맞다라는 당시 의견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그 의지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동시에 이제 내부 통제도 좀 강화하고 그리고 국회에 또 보고도 하면서
견제 기능도 조금 작동을 해야 될 것 같아서 그렇게 공고안이 나왔는데요. 예. 저는 뭐 방첩사의 어떤 49년 5역의 역사에서 너무나 권한 남용의 기능이 많았잖아요. 사찰이나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권한을 지나치게 남용했고 그렇게 권력이 집중이 되다 보니까 권력기관화가 돼서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고 마침내 내란 가담에서 실행에 옮기는 그런 일까지 하게 됐다라는 점에서 인과응보라고 생각합니다. 예. 다만 이제 홍현희 그 위원도 얘기하셨듯이 발전적 해체 뭐 딱 들어맞는 말 같지는 않습니다만은 이렇게 기능을 분산시킴으로써 방첩사가 당초에 하고자 했던 그런 역할들을 조금 민간인을 뭐 원장으로 하는 그런 기구를 신설한다거나 이런 방향을 통해서 제대로 작동하게 해야 된다. 다만 이제 그 사찰이나 이런 부분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폐지하는 게 마땅하다. 그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 걸 가지고 그 권한을 남용함으로써 오늘날 이런 일이 벌어졌다라는 그런 비판도 많기 때문에 글쎄요. 이제 국방장관이 아마 이거는 이제 공고안이니까 받아들여서 거의 이대로 진행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실 그 방첩사가 뭐 기무사, 뭐 안지사, 방첩사 등등으로 뭐 해편이나 재조직화 이런 수많은 어떻게 보면 부침을 많이 겪은 조직이에요. 이번에 사실상 해체 수순을 밟게 되면서 그런 우려도 일부 나오더라고요. 예를 들면 이 지금 앞서 인사청법은 폐지하고 다른 각각의 기능들은 이관하거나 신설하거나 이렇게 좀 나누어 놓기로 했는데 방첩 정보랄지 수사권이랄지 이런 거를 분리해서 안보 수사 부문에 있어서 좀 기능이 전반적으로 약화되는 거 아닌가. 과거에도 한 2,000명 정도 방첩사 전신에 있었던 인원들이 많이 줄기도 했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근데 왜 그 좌파 정권은 정권만 잡으면은 간첩 잡는 데를 다 없애버리죠? 방첩사령부 말 그대로 간첩을 막는 데지 않습니까? 간첩들이 제일 좋아하는 정보가 어떤 겁니까? 제일 그 민감한 정보가 국방 관련 정보예요. 그래서 방첩사령부도 따로 있는 겁니다. 네. 1948년에 만들어져서요. 이게 만들어지자마자 국군, 숙군, 그 당시 남로당원들이 우리 육군 병력의 10분의 1 정도가 침투해 있었습니다. 이걸 숙군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6.25 전쟁이 터지는데 숙군이 안 됐으면 그때 지금은 우리는 김정은 치하에서 살고 있었을 겁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잘못된 일을 했을 수도 있죠. 하지만 그것은 그것대로 처벌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번에 비상계엄에 법무부 장관도 기소되고 행정안전부 장관도 기소되는데 그럼 법무부 행정안전부도 다 없애버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렇게 기능 다 나눠버리면요. 결국은 하지 말라는 얘기거든요. 우리가 다 국정원 대공수사권 경찰로 이관했을 때 다 봤습니다. 그 이후로 2024년 이후로 한 명도 간첩을 잡지를 못했어요. 경찰이. 근데 결국은 이렇게 하면 간첩들만 좋아지는 거거든요. 간첩들 좋아지면 누가 피해 보는 거죠? 우리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이 피해를 보는 겁니다. 근데 왜 자꾸만 이런 일들을 하는 것인지 도대체 저희가 무엇인지 정말로 저는 궁금합니다.